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영향을 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맥락을 정리하고 일론이 남긴 중요도가 아주 높은 게시글 또 정리한 뒤 AI 전문가가 평가하는 테슬라의 FSD와 휴머노이드 기술을 팟캐스트 형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게시글로 인해서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장이 열리기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의 팀 쿡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렸다는 게시글을 올립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제조된 아이폰을 미국에서 판매할 경우 최소한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글이 올라가자마자 애플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조금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과의 무역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6월 1일부터 유럽연합에게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추천한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또 그 결과 전체 장이 크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종잡을 수 없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는 맥락은 지난 4월 게임 이론으로 정리하기도 하였습니다. 트럼프 관세 게임에 참여하는 다른 플레이어들이 트럼프가 정말 미치광이라고 믿을 때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틈틈이 본인이 진정으로 미쳤음을 증명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협상을 통해서 미국에게 더 나은 조건을 얻어냈지만 미치광이 전략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돌발성을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무역 협상에서 일부는 실질적인 피해를 감수할 가능성 분명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시 영상에서도 정리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죽자가 아니라 더 나은 협상을 만들자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구간은 분명 있지만 최종 결과는 현재 무역 시스템보다 더 합리적인 무역 시스템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그 밖에 일론 머스크는 아주 중요한 게시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 새벽 일론 머스크는 정확하다라는 간단한 답변의 게시글을 남깁니다. 이 게시글을 남긴 원글을 보게 되면 주어진 재앙적인 공화당 법안으로 인해 미국이 살아남을 유일한 기회는 폭발적인 GDP 성장뿐입니다. 만약 앞으로 2-3년 안에 그런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제발 의회에서 임기 제한을 통과시켜 주세요 라는 글이 원글입니다. 그리고 이 글에 대해서 또 다른 댓글이 달립니다. 일론이 정치에서 다소 물러난 이유가 인간형 로봇에 집중하며 GDP 성장을 가속화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 일론이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는다면 지금 일론의 행보가 가장 논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 글에 대해서 정확하다라는 이모티콘을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일론 머스크는 이와 관련된 추가 설명을 남깁니다. 나는 GDP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어쩌면 당연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도지는 미국의 파산을 연기하기 위해 훌륭한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정부의 심각한 낭비는 오직 생산성의 급격한 개선만이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양한 질문이 올라옵니다. 옵티머스가 언제부터 미국 GDP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4에서 5년. 또 그 밑에는 FSD는 1에서 2년이면 의미 있는 효과를 보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글을 남깁니다. 이 글이 가지는 중요도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내용보다 훨씬 더 큰 중요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일론 머스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미국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GDP가 높은 국가의 GDP를 끌어올리고자 하고 있다라는 것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내용이고 또 일론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 흐름을 보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현재 미국의 부채입니다. 미국의 부채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코비드 당시 이 부채가 아주 높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미국 GDP 대비 부채를 보게 되면 이 역시 지속적으로 올라갔으며 이제는 100%를 넘긴 상황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부채가 GDP의 100%를 넘겼기 때문에 이 상태가 계속되게 된다면 미국은 끝장난다라는 원글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동의의 표현을 남기기도 하였으며 또 이후 직접 게시한 글에서
미국의 파산을 지연시키는 것만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심각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는 지난 대선에 전적으로 참여를 하였으며 그 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반 이상의 표를 얻었으며 하원과 상원마저 모두 다 공화당이 차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전적인 대선 승리를 등에 업고 도지가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참담한 현실을 목격하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 바이든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후보로 참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바이든은 아주 똑부러졌다라는 표현을 모든 미디어가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바이든의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다, 신체 능력에 문제가 있다라는 영상 자료는 차고 넘치는 상황이었고 최근 들어서는 전 바이든 대통령의 암 진단까지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는 나치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나치로 불린 이유가 바로 이 부채를 줄이기 위한 도지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낭비되고 있는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이 낭비되고 있는 예산이 부패한 정치인들 뒷주머니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뒷돈을 받아먹던 정치인들이 발악을 시작하였고 그 결과 미디어에서 일론을 욕하며 다양한 테러리스트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외부자인 제가 봐도 정말 참담했던 시간이죠. 최근 들어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신용등급 강등의 배경이 빠르게 쌓이고 있는 부채였습니다. 그 부채를 줄이는 활동을 일론 머스크가 시작을 하니 어처구니 없는 제스처를 곡해해서 나치라고 부르고 또 테슬라를 상대로 다양한 테러가 일어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기서 사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정말 최소한의 생각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이 상황을 본다면 부패한 정치인들의 일론에 대한 공격이 너무나도 뻔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참담하게도 너무나도 명확한 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미디어에서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믿거나 혹은 뒷돈을 챙기는 부패한 정치인들이 뿌리는 푼돈에 시위에 참여하거나 테러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이 상상 이상으로 높았다는 것입니다. 대중을 얼마나 손쉽게 조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말로 나치를 옹호했다라는 사기 기사가 극성을 부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전체 연설 내용을 보게 되면 신나치와 백인 우월주의자를 비난했는데 이 부분을 교묘하게 편집하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신나치와 백인 우월주의자에게 매우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미국 전체 미디어에서 방송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를 그대로 믿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방금 제가 나열했던 이 예시를 올린 글에 대해서 그 밖에도 일론 머스크가 정말 많다라는 답글을 남깁니다. 특히나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공격받던 시기, 테슬라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떨어지기도 했던 시기입니다. 사실 이때 정말 기분이 안 좋았는데 바로 그 이유가 너무나도 명백한 헛소리인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상 이상으로 높아서 그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았죠. 이때 받은 충격은 지금 또 여전한데 일론 머스크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사실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쉽게 조작되는지, 실제로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 극단적으로 낮은 건 아닌지,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일론 머스크도 충분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앞서 살펴봤던 GDP를 올리겠다라는 맥락과 연결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도지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했지만 공화당의 대대적인 승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치권의 부패가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안에서 이를 완벽히 고치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도지를 통해서 미국에 낭비되는 예산을 조금은 줄일 수 있지만 결국 GDP 대비 부채는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였으며 이 부채를 줄일 수 없다면 GDP를 급격히 증가시켜서 미국이 망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로보택시가 미국 GDP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시기가 1에서 2년인데 GDP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는 것은 하나의 산업혁명을 만들겠다는 의미와도 동일합니다. 옵티머스 같은 경우 그 정도가 더 크고 GDP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시작 시점을 4에서 5년이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또 기가 텍사스에서는 로보택시를 가능하게 해주는 사이버캡 캐스팅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신용카드 회사 자료를 보게 되면 테슬라 구매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그
급증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AI 전문가인 제임스 씨의 글에 일론 머스크가 답글을 다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바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다가오는 GDP 변화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힌트를 준 이 게시글 원문은 파자드 씨가 적었는데 바로 파자드 씨와 앞서 살펴본 제임스 씨가 테슬라의 FSD와 AI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가진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요약한 팟캐스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테슬라 AI, 특히 완전 자율주행 FSD랑 로봇 옵티머스에 대한 전문가 분석입니다. 네, 핵심만 저희가 속속 뽑아서 여러분이 이 기술들, 현재와 미래를 좀 빠르게 이해하시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특히 그 시뮬레이션 현실화, 그러니까 심2 리얼 이 개념이 FSD랑 옵티머스 두 분야 모두에서 어떻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그걸 좀 주목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아, 심투리얼이요?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FSD V13 경험부터 얘기해보죠. 들어보니까 시스템이 뭐랄까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짧게 타서는 뭐가 좋아진 건지 잘 모를 정도라고요. 네, 맞아요. 장거리 주행을 해봐야 개입이 정말 줄었구나. 이걸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운전자 인지 부하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다고 하니까요. 인지부하 제로요? 와, 특히 그 고속도로 합류 지점에서 트럭 주변을 이렇게 돌아 나가는 거 그게 훨씬 매끄러워졌다는 평가가 있던데요. 네네, 그쵸. 그게 단순히 부드러워진 걸 넘어서 내부적으로는 더 복잡한 판단 능력이 좋아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 더 주목할 만한 건 중국 FSD 출시예요. 아, 중국 출시요? 네. 놀랍게도 테슬라가 중국 현지도로 주행 데이터가 거의 없이 그냥 기존 데이터랑 공개된 중국 주행 영상 이런 걸로 시뮬레이터를 개선해서 FSD를 성공적으로 배포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현지 데이터가 거의 없이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점인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테슬라의 핵심 주행 모델이 있잖아요. 이게 특정 지역 데이터에 막 크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연하고 일반화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죠. 아, 그러니까 방대한 현지 데이터를 일일이 수집할 필요 없이 시뮬레이션이랑 약간의 영상 데이터만 있으면 새로운 지역에도 금방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연 거죠. 와, 그럼 전 세계 확산 속도가 엄청 빨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기술이 다른 나라로 얼마나 빨리 퍼져나갈 수 있을지. 그렇군요. 이 시뮬레이션 현실화라는 게 정말 핵심이네요. 근데 이 접근법이 로봇 옵티머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요? 그 유명한 춤추는 영상 같은 거 말이죠? 네, 정확합니다. 딥미믹이라고 부르는 기술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움직이는 영상을 아이폰 카메라 같은 걸로 찍어서 3D 동작 데이터를 뽑아내고요. 네. 그걸로 로봇이 시뮬레이션 안에서 자기 어떤 물리적인 제약들, 무게중심이나 관절 가동 범위 같은 걸 고려하면서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하도록 훈련시키는 방식이에요. 로봇이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 신기하긴 한데 근데 그게 로봇 입장에선 가장 효율적인 움직임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오, 예리하신데요. 맞아요. 옵티머스는 사람이랑 무게중심이 다르거든요. 상체가 좀 더 무겁죠. 아하. 그래서 로봇한테 가장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움직임은 사실 영상 속 사람이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데모 효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얼마나 자연스럽게 보이냐, 이게 중요하니까 의도적으로 사람 움직임에 가깝게 보이도록 조정을 하는 거죠. 아, 일부러요? 네. 로봇 입장에서는 사실 더 어려운 과제를 하는 셈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시뮬레이션에서 아무리 잘 훈련해도 실제 로봇에 딱 적용하려면 뭔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미세한 차이 같은 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술이 심 레이어라는 거예요. 심 레이어요? 네. 이게 뭐냐면 시뮬레이션 모델하고 개별 실제 로봇 사이에 있는 아주 미세한 차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모터 반응 속도나 베어링 윤활 상태, 기어 유격 같은 거요. 네네. 이런 걸 보정해주는 일종의 맞춤형 번역기 같은 신경만 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번역기요? 그렇죠.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정교하게 만들어도 현실이랑 100% 똑같을 순 없잖아요. 근데 이 심 레이어가 그 간극을 메워줘서 시뮬레이션에서 훈련된 모델이
각각의 실제 로봇에서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로봇마다 다 다른 심 레이어를 갖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각 로봇이 고유한 심 레이어를 갖게 되는 셈이니까 대량 생산된 로봇이자도 각자 최적화될 수 있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와, 그럼 FSD를 중국의 데이터 없이 적용한 거랑 옵티머스 훈련시키는 거랑 이게 결국은 다 시뮬레이션 현실화라는 같은 맥락 위에 있는 거네요? 아, 네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실제 데이터로 시뮬레이터를 정교하게 만들고 거기서 핵심 모델을 훈련한 다음에 심 레이어 같은 기술로 현실과의 차이를 보정한다. 이런 흐름인 거죠? 그랬습니다. 둘 다 시뮬레이션 현실화의 아주 성공적인 적용 사례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학습 방식인데요. 학습 방식이요? 네, 예를 들어 이 드라이버 사용법 이런 식으로 개별 작업 하나하나를 위한 모델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아, 다양한 동작들을 기본적인 요소들, 팔 뻗기, 잡기, 돌리기 이런 걸로 분해해서 훈련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신경망이 스스로 이 요소들을 조합하고 일반화해서 새로운 작업을 하게끔 유도하는 거죠. 약간 레고 블록처럼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마치 LLM이 단어나 개념을 막 조합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시뮬레이션 환경이 이런 요소 분해와 재조합 훈련에 아주 효과적이군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테슬라 AI 발전의 그 심장부에는 정말 정교한 시뮬레이션 현실화 기술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FSD는 지역 데이터 제약 없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옵티머스는 복잡한 인간의 움직임을 따라할 수 있게 된 거고요. 특히 그 심 레이어라는 해결책이 시뮬레이션 훈련과 실제 물리 현실 사이에 다리를 놓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